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하고 달라서 또 놀라셨죠? 이 업계에서 매우 빈번한 일이긴 하지만 이미 그 오대혁 선생님의 사진에서도 적응이 되어 있는 상태죠? 네, 제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사진이 너무, 이게 너무 크게 나와 있어가지고 저 학생들 배신감 느낄 텐데 막 이런 생각 하면서 네,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정화라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저는 그 서울 노량진에서 법원검찰직 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윌비스에서 법원검찰직 강의하고요. 그리고 또 부평 윌비스에서 799 공무원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몸담은 지는 꽤 오래됐고, 그 오대혁 쌤이 워낙 얘기 많이 하셨어요. 대전 학생들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어떤 퀄리티가 얼마나 높은 학생들일까 궁금했었는데, 여러분은 굉장히 슬픈 일이겠지만 그 정들었던 선생님을 떠나보낸 그 마음의 아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겠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처럼 여겨져서 기꺼이 오겠다고 얘기하고 좀 약간 무리스럽긴 했지만 오기로 결정했어요. 아마도 여러 가지 그 레벨의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시기쯤이면은 어느 정도 영어가 진행이 많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그 몇 번이나 몇 회독이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그 1년에 한 번 정도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물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 지방직, 그리고 교행 이런 걸 그냥 다 한꺼번에 다 서울시 이렇게 다 보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건 호흡이 굉장히 긴 시험이죠. 그래서 1년, 그러니까 1년이 가장,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네. 기간이긴 하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영어를 딱히 못해서가 아니라 그때까지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그 기억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어가야 되는 그것 때문에 몇 회독이라는 걸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온 학생들 중에는 분명히 이미 나는 영어의 기본을 좀 끝냈어. 이런 학생도 있을 테고 아니면 들어오는 시기가 다 다르니까 처음 온 학생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영어의 기본,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영어에서 내가 생각하는 영어, 그리고 시험에서 묻는 영어의 그 경향, 그리고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오늘 바로 시작할까 해요. 자, 네, 여러분의 디테일한 내용을 다 모르기 때문에 일단 가장 일반적인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은 그 시험이라는 거는 언제나 그 유형을 아는 게 어느 정도의 그 안도감을 줘요. 국가직, 지방직, 이 시험들은 시험의 유형이 정해져 있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어느 정도의 그 영역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처음인 사람도 있을 테니까 제가 일단 시험의 출제 영역, 그리고 경향 얘기하고 그다음에 영어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시작해서 내년 시험을 바라보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기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인가 이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험의 어떤 그 경향이라는 게 있죠. 경향 앤 영역이라는 게 있죠. 자, 일단 영역은 다 아실 거예요. 어휘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법, 그리고 세 번째 생활 영어, 네 번째 독해. 이 네 가지 영역이 다뤄지죠. 총 한 몇 문제씩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어휘가 몇 문제 정도 나올까요? 네 문제, 그렇죠. 거의 한 네 문제가 나오고, 어법 한 몇 문제 나올까요? 이것도 한 네 문제 정도. 평균적으로 거의 네 문제. 그리고 생활 영어, 두 문제. 독해 10문제. 우리 시험은요, 굉장히 딱 정해진 형식으로 나오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보통, 금년에 이제 나올 거를 출제하는 그 예측을 해보더라고 하면은, 지난,
past 3 years, 한 3년 정도를 보면은 어떤 경향으로 출제될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4개, 2개, 10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사실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영역이 하나가 있죠. 생활영어. 생활영어가 왜 들어가는 걸까요? 생활영어가. 영어라는 거는 우리가 수험 과목 중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건 언어죠, 언어. 언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면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이 4가지가 다 테스트 되어야지 정확한 테스트죠. 근데 이 시험이 written 테스트다 보니까 speaking이나 listening 같은 파트를 다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색 맞추기 용으로 넣은 게 생활영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봤을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시험 유형이 되겠지만, 두 사람의 대화에서 빈칸을 뚫고 거기에 알맞은, 두 사람의 대화에 알맞은 응답을 넣으라는 것이 시험 유형에서 요구하는 정답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listening and speaking을 대체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라고 보면 돼요.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은 사실 생활영어 2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우리가 영어로 생활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생활영어 2문제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유형에 속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 생활영어라는 거는 나오는데 어렵게 낼 수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이제까지 이제까지 출제됐었던 모든 직렬의 생활영어를 풀어봄으로써 어느 정도의 감을 얻으실 수가 있고 똑같은 유형을 만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기출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 마스터한다 라는 걸 기본으로 그냥 할게요. 아니면 뭐 예상문제, 기출문제 이 정도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뭐 리스닝을 한다거나 또 스피킹을 연습할 이유는 없으니까. 생활영어는 일단 2문제가 큰 부분이긴 하지만 처음에 영어를 시작할 때는 생활영어 부분은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아요. 자, 처음에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할 때 일단 어휘라는 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장 어렵다라고 여기는 거죠.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조차도 어휘 부분에 대해서만큼 자신감을 가지기가 좀 어려워요. 이 사람을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출제자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아마 어휘일 거예요. 어휘를 정말 보도 듣도 못한 어휘를 내버리면은 그건 정말 틀리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어휘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 꼭 그렇지가 않아요. 어휘는 4개가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죠? 어떤 유형? 밑줄 동의어. 딱 똑같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밑줄 동의어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고, 빈칸 추론. 빈칸에 알맞은 어휘를 넣는 게 한 2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죠. 그래서 이 어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일단은 여러분 이제 기본 어휘가 없는 사람들은 기본 어휘를 확보하시는 게 일단은 그 급선무예요. 내가 기본 어휘가 없다는 거는 우리가 보통 독해 문제를 풀 때는 한 70% 어휘만 알아도 풀 수 있게 나오는 게 독해 문제거든요. 근데 매번 독해 지문을 봤을 때마다 그게 해석이 안 될 정도로 모르는 어휘가 많다. 그럼 나는 기본 어휘가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어휘가 없는 사람은 지금 전에 여러분이 보던 그 단어장을 보니까 수능 어휘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휘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본 어휘가 정말 없다. 영어 놓은 지 너무 오래됐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수험서 중에서 가장 잘 나온 게 수능 쪽인 거 아시죠? 수능 인구가 60만인데 그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수능 수험서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수능 기본 어휘집, 거의 한 기본 어휘라고 할 때 2,000어휘 정도가 기본 어휘거든요. 그게 내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그 어휘책을 사서 여러 번 회독을 해서 내 걸로 단기간에 만드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기출어휘 다 마스터 하셔야 되고, 그리고도 이제 어휘라는 거는 끝도 없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어휘 때문에 이런 두꺼운 북카 바이블 같은 책을 내가 봐야 할 것이냐. 사실 북카 바이블을 많이 보죠. 근데 문제는 어휘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 책을 외우고 나도 그게 이제 책에 있을 때는 기억이 나지만 그게 다른 문제 중에 있을 땐 그걸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거 다 중요하게 똑같은 빈도로 나오는 어휘들이 아니거든요. 이제까지 시험에 한 번이라도 나왔던 적이 있는 어휘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죠. 그래서 무작정 그거를 외우다 보면은 결국은 시간은 시간대로 많이 들이는데 시험 문제에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 문제를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 어휘 공부에 매달리는데 그건 저는 별로 실효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휘 공부의 가장 베스트는 일단 기본 어휘가 있다.
그리고 기출어휘를 마스터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문법 문제를 볼 때마다, 독해를 볼 때마다 매번 만나게 되는 그런 어휘. 자기만의 단어장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단어장. 요 세 가지가 있으면 돼요. 기본 어휘, 기출 어휘, 그리고 자기만의 단어장. 여기에는 그때그때 개인마다 모르는 어휘가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그때 모르는 어휘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정 반복을 하는 거죠. 되게 무식한 방법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어휘 공부를 하는 방법 또한 또 한번 자기의 방법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어휘라는 거는 이거 잠시 좀 줄게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도 괜찮겠죠? 네, 여러분이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혹시라도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테고 그렇지 않으면 좀 수정할 수 있는 건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휘라는 거는 이게 우리가 first language로 영어를 접하는 게 아니죠. 우리 모국어를 주변 사람한테 들으면서 자라가지고 이미 머리가 어느 정도 이미 익숙해진 상태에서 나중에 글을 배우고 쓰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first language를 접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영어가. 그래서 외국인들은 자연스럽게 어법이 내재되어 있는데 문법이라는 걸 물어보면 문법 용어는 몰라. 야, 너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그런 거야? 그러면 우리도 설명할 수 없죠. 너 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문법적으로 설명을 못해요. 왜냐면 문법 용어를 모르니까. 그러나 그렇게 써야 한다는 걸 알죠. 왜냐면 이미 안에 문법이 내재되어 있으니까. 근데 외국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문법 설명을 못해요. 왜냐면 그 용어를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후발주자로서는 자연스럽게 접할 수 없으니까 일단 문법을 배우는 거예요. 문법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법은 너무 중요해. 그래서 그 문법을 공부하되 그걸 채우는 건 다 어휘란 말이에요. 그 어휘가 어떤 그 구조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어휘를 외워야 되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반복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휘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무수하게 주변 사람한테 들어서 반복된 게 내 머릿속에 남아있고 내가 의식적으로 반복하는 단어는 한국어 중에 많이 없다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 외국어이기 때문에 의식적인 반복을 통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휘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반복 횟수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어휘 공부의 세 가지는 여러 번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 번. 여러 번을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양은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10개를 봐도 까먹고 20개를 봐도 까먹어요. 어차피 까먹는 거는 그냥 기정사실이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게 반복 횟수가 차야만이 이게 내 거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 개를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 중에 나한테 꽂히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어. 머리에 남는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많이, 양은 많이, 횟수는 여러 번. 세 번째, 짧게 보셔야 돼요. 이걸 뭐 앉아서 계속 이거를 쓰면서 오래 본다고 해서 그 어휘가 내게 되지는 않아요. 어디까지나 띄엄띄엄 여러 번. 그래서 여러 번의 반복이 되면 내가 독해에서도 마주치고 문법 문제에서 마주치고 이런 식의 여러 번의 반복을 통해서 이게 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어휘 공부의 3박자는 여러 번, 많이, 짧게.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많이 들어보셨죠? 뭐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되게 뻔한 얘기인데 그게 진짜 맞아요. 그게 이래가지고 외워질까? 그 왠지 앉아가지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쓰면서 계속 해야지 그래 내 거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아니라니까. 돌아서면 까먹고 몇 번 안 보면 또 까먹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역에 대한 부담을 이렇게 딱 내려놓고 어휘에 대한 부담을 딱 내려놓고 어떤 식으로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게 되어 있을 거야 라고 믿으셔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이건 공부 측면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는 공부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거는 지금부터 시험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 거야. 밑에 깔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침, 점심, 오후, 저녁 그냥 보는 거야. 내가 할당량을 정했다면 하루에 막 한 100개 본다? 50개 본다? 그랬으면 그 50개를 5번을 보는 걸 목표로 삼는 거야. 읽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걸 한 번 읽고 그 다음 단어로 50번, 5번.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그 앞에 100개를 보고 또 5번. 이러다 보면 앞 단어는 계속 누적되겠죠.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은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단어들이 하나 둘씩 생기게 돼. 왜냐면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동안에 나는 문법도 하고 독해도 풀고 이럴 거니까 그 단어를 마주치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외워버린 단어들은 크로스아웃, 지워버리고 나머지 단어들에 공략을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 책을 보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나를, 이걸 마스터하는 이유는 우리가 매번 찾아서 볼 만큼의 그런 어떤 여력이 없죠. 여러분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고 영어라는 것도 경제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 어휘, 자주 나오는 빈출 어휘라는 것들을 미리 한꺼번에 여러 번 돌려서 내 걸로 빨리 만들고 나서, 그리고도 여전히 까먹는 어휘가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계속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반복이 돼야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휘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출 어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외로 그런 단어장에 있는 어휘가 나오지 않아요. 굉장히 기본적인 어휘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와서. 문맥에서 추론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이 밑줄 어휘가 어려우면 1, 2, 3, 4가 쉽고, 밑줄 어휘가 쉬우면 1, 2, 3, 4가 어려운 거야. 근데 뭐 이럴 경우에 우리가 꼭 틀려야만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어휘를 포기해야 되는 거야. 틀려야만 한다면. 어차피 그 많은 어휘를 외워도 맞을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견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어휘장, 그리고 앞으로 마주치게 될 그 어휘, 그걸로 충분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책에도 제가 다수의 어휘를 정리해 놨거든요. 자, 여러분 책 가지고 계시죠? 그거 뭐 좀 약간 그 순서가 달라지긴 했지만 책이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어휘편 한번 보시겠어요? 그 약간 갈색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시면은 앞에 섹션 1하고 섹션 2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들은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의외로 덩어리 표현들을 모르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첫 관은 오늘 우리가 문장의 구성에 대해서 처음 얘기할 거기 때문에 각 생김새별로 품사가 달라지는 그 단어를 제가 한번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모아봤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하이라이트, 형광펜 같은 거를 가지고 나중에 공부할 때 내가 모르는 단어가 몇 개나 있는지를 한번 하이라이트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과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오늘 이과까지를 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이과는 조동사 파트인데, 조동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조동사 외에도 덩어리로 사용되는 조동사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28페이지부터 몇 개 정리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덩어리 표현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 3과 불규칙 동사 변화, 아직 못 외운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서 불규칙 동사 변화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4과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진행하는 문법 진도에 맞게 거기에서 꼭 필요로 하는 기본 단어들 있죠. 그리고 덩어리 표현들,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놨어요. 아마 이런 책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5과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면은, 5과가 우리가 수동태를 배우게 될 부분인데, 수동태도 비동사, PP, 전치사 우리가 이렇게 외우지만 덩어리로 다니는 표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수동태 표현들을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 그리고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없는 거는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업데이트를 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 어휘를 가지고 매번 시험을 볼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오늘 받으신 핸드아웃, 강의 계획서 있죠. 그 강의 계획서에 다음 시간에 올 때 어디까지를 여러분이 보고 와야 되는지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자마자 단어를 테스트해서 어쨌든 이 교재에 있는 단어만이라도 우리가 좀 마스터할 수 있도록. 이거 꽤 많아요.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섹션 2 같은 경우에는 혼동 어휘, 다의어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어휘장을 외우셔도 굉장히 많은 어휘가 확보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휘는 여러분 배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닥치는 대로 내 것으로 만들려는 마음을 가지세요. 마음을 가지는 거지 그게 생각만큼 잘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어휘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많이 하시고 여러 번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짧게, 기간을 짧게 보아라.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지금부터 이제 뭐 기본 어휘가 확보되어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쉽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어법인데요. 우리가 낱낱의 문법을 배우고 나서 그 문법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배우는 게 어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법은 총 보통 한 16과 정도가 대부분이 구성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걸로 충분해요. 수업 시간에 커버되는 내용으로 충분하고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법 교재,
그거 하나만 마스터 하셔도 충분히 시험에서는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단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호흡이 긴 시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한 번을 본다, 1회독을 했다라고 해서 이 문법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진 않아요. 왜냐면 앞에 거를 배울 때는 알겠는데 그 당시는 알겠어. 근데 뒤에 거를 배우면 앞에 거를 까먹죠, 계속. 왜냐면 그것도 법칙이라는 것도 내가 한 번 들었는데 그게 머릿속에 각인될 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시험 전까지는 어법은 한 두세 번은 회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미 11월쯤 되면 아마 그렇게 하고 온 사람들이 많을 테고, 이건 내가 바보라서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학생들도 까먹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메모라이즈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여러분이 영어가 힘든 이유가 그거죠. 나는 어느 정도 지각이 있는 성인, 배운 사람인데 영어가 보통 공부를 할 때는 이해도 하고 암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버무려져 있는 게 공부잖아요. 근데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이건 거의 무작정 다 암기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나? 라고 의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따져보거든요. 근데 의외로 영어도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암기한 사람은 영어 되게 쉬운 거고 많이 암기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 모르니까. 대단히 심플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어법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번 두 번, 세 번 정도를 반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자꾸 틀리는지에 대한 통계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나머지, 나중에 되면 오답 정리를 할 수 있고 내가 주로 틀리는 문제, 이런 것들의 통계가 확보되면 이제 어법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는 절대적인 실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들었을 때 모르는 부분이 한 50% 있다.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시험 때까지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한번 그냥 내가 수업 시간에 들었는데 한 모르는 부분이 한 반 정도 된다?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서. 영어에서는 완벽주의를 버리시면 별 어려움 없이 시험에서 무난히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완벽주의만 버리면. 그때 닥치는 것만 복습하면.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루는 내용으로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리뷰를 하셔야 돼요. 리뷰, 복습. 그래서 끝나기 전에 여러분 복습 문제 푸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한 10문제 정도죠. 오늘은 제가 한 10문제 준비했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봐서 문제수 조절할 수 있고, 학원 쪽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워낙 좀 잘하는 학생들은 문제에 대한 욕심이 많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많은 엑스트라 머티리얼을 나눠주면 좋겠다. 네, 그거는 이제 봐서 오늘 그 시험 점수를 봐서 결정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의 더 많이 하고자 하는 열망에 대해서는 부응할 자신이 있는데 혹시라도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선생님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런 것들을 말해주시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게 리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되는 거 아시죠? 영어는 말했듯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배우고 나서 오늘 완전히 이해한 것 같은데 다음 주 동안 다음 주까지 책을 펴지 않으면 그때 와서는 완전히 새로운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했던 거를 좀 리뷰하시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 리뷰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텐데 자기만의 정리 노트를 하나 가지세요. 대부분 그렇게 하죠. 처음에는 사실은 노트 필기하기 어려워요. 처음에는 일단 수업 내용을 따라가는 데 주력하세요. 제가 핸드아웃을 나눠드리거든요. 핸드아웃. 먼저 핸드아웃 정리한 거, 요점 정리한 거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으로 건너가는데 처음에 어렵다 싶은 사람들은 핸드아웃을 그냥 나의 정리 노트로 사용하세요. 그러나 한 2회독 정도 반복할 때 되면은 그때는 내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시는 걸 시도하세요. 각 문법별로. 한번 여기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중요해 라는 거를 한번 정리하다 보면 그게 이제 내 것처럼 되는 느낌을 가지시고 거기다가 나중에 틀리는 부분 이런 거 좀 별표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런 한번 재미를 가지면서 노트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어법은 문제되지 않아요. 일단은 그냥 여러분이 의무적으로 내가 한 2번, 3번을 반복해서 시험 때까지는 까먹지 않게 계속 반복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자기만의 정리 노트 하나 가지시고 그다음에 그냥 리뷰하는 거. 모르는 건 꼭 질문하세요, 저한테. 근데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은 질문 못해요.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매한 상태, 그 모호하고 힘든 상태를 그냥 견디지 마시고 저한테 와서 전 뭘 질문할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나도 얘기를 하세요. 수험생들은요, 친구한테 공감을 얻기가 되게 힘들죠. 가족한테도 공감 얻기 힘들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법원직 학생들은
8과목을 시험을 보거든요. 8과목을 시험 보는데 1교시가 영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교시 끝나고 점심을 먹고 2교시를 보거든요. 1교시 끝나고 나서 엄청 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 시험에서 이미 내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왜냐면 영어를 보면 40점이 안 된다는 느낌을 가지면 2교시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괴로움 때문에 최근에 노량진에서는 한 명이 자살을 했어요. 법원직 학생 중에 목을 매달아서 자기 고시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 이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이걸 과연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절망감이 들면서 그런 지경까지 가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너무 없는 게 그게 가장 큰 원인인데, 그럴 경우에 여러분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같은 배를 탄 사람이잖아요. 우리끼리는 할 얘기가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괴롭다, 힘들다 그런 거 그냥 해결책이 없어도 얘기하는 그런 장소로 저를 이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별거 아니더라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거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어법 그렇게 해결하시고, 독해. 독해는요 정말 애매한 게 이게 영어 플러스 한국어죠. 이거는 독해는 영어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죠. 이거는 한국어와 부분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개성, 나만의 관점 이런 것들이 독해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아는 것만으로 독해를 다 맞기가 어려운 거예요. 영어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독해 틀릴 수 있어요. 풀고 나면 나는 아무래도 이게 답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답은 이건데, 이런 문제가 반드시 있어요. 개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영어 독해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오죠. 파악까지 할 필요 없고 눈치. 여러분 눈치 훈련인 거예요. 말하자면 독해는 눈치 훈련이에요. 어느 정도 영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눈치 훈련인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를 여러 번을 푼다고 해서 영어 독해 실력이 늘어나지 않아요. 도대체 이걸 왜 답이라고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왜 이걸 답이라고 하는지 부분을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내가 어떤 식으로 납득을 해야 돼. 이것 때문에 이거라고 하는구나. 대충 풀고 해답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풀었던 학생들은요, 틀리는 문제 계속 틀려요. 왜냐하면 나의 생각의 방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볼 때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보거든. 근데 문제는 반드시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답을 골라야 돼. 눈치를. 그래서 이거는 독해 훈련은 여러분 출제자 의도 파악하는 눈치 훈련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하루에 이거는 다 모두 뭐냐면요, 어느 정도 영어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사람한테 하는 얘기고,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이 독해까지 완벽하게 하긴 좀 어려울 거예요. 양을 정하세요. 내가 하루에 몇 개를 풀 건지를 양을 정하세요. 영어는 다분히 습관화시키지 않으면 지속하기가 정말 힘든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아침 일어나자마자 처음 시작을 영어 공부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루에 내 능력에 맞게 많이 잡을 필요가 없어요. 총 10문제 나오는데 매일 10문제씩 연습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2문제, 3문제, 혹은 나 좀 여력이 돼 5문제,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대신에 문제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한 번에 다 풀고 시간을 체크하세요. 이상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풀지 마시고, 그건 어차피 시험 때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쫓기듯이 풀어가지고 오답을 내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내가 읽어서 풀었을 때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를 먼저 측정해야 돼. 내가 5문제를 푸는데 10분이 걸렸다. 현실적으로 내가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시간을 체크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시간을 줄이는 데 주력을 해야죠. 이상적인 시간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걸리는 시간을 줄여나가는 게 포인트가 돼야 된다고. 그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시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시간 체크하고 답을 맞추세요. 답을 맞추고 납득을 해. 납득. 왜 답인지를 납득하라고. 해설지를 보지 마세요. 왜 자기가 고른 답이 있는데 왜 해설지를 보자마자 왜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왜 내가 분명히 골랐는데 왜 해설지를 보자마자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왜 이게 답인지를 먼저 납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어휘 같은 거 정리하는 거죠. 정리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프로세스가 어휘 정리라는 것이 단어일 수도 있고 매번 나오는 덩어리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은요, 사실 독해는 우리가 읽으면서 내용을 프리딕트, 예측해서 푸는 거지 단어 하나하나를 다 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말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영어가 익숙해지면 우리는 모든 단어를 다 읽어서 해석하지 않아요. 쭉 읽는 것 같은데 그냥 해석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플로우, 흐름을 여러분이 타려면 어쨌든 이 문제를 풀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한번 읽어보라고. 읽어서 읽으면서 내용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습관적으로 영어를 읽으면서 우리말로 자꾸 정리하면서 가거든. 우리말 어순으로 바꿔서 완벽하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계속 읽다 보니까 이게 내용 파악은 파악대로 안 되면서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훈련해야 될 건 읽으면서 앞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닥치는 대로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영어를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독해 같은 경우는. 독해는 어떤 사람이 잘하는 줄 아시죠? 이런 거 어느 정도 돼 있어? 독해는 어떤 사람이 잘하겠어요? 얇고 넓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독해를 잘하겠죠. 깊을 필요가 없다니까. 굉장히 얇고 넓은 지식 있죠.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한글로 된 거 뭐라도 그냥 읽으세요. 리딩, 한국 리딩이 빠른 사람이 영어 리딩도 빨라요. 그러니까 영어를 꼭 접해야 된다는 생각은 버려도 돼요. 독해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이 독해 주제가 또 되게 나에게 어려운 주제로 다가올 수 있죠. 나는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데 경제 부분은 내가 되게 모르는 부분이야. 근데 경제 영어가 나왔어. 그럼 되게 힘들잖아요. 영어를 다 알아도. 그럴 경우에는 꼭 영어를 접할 필요가 없다니까 거기에 어떤 자유방임주의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이 나왔다. 그럼 그걸 여러분 네이버링 하면 되잖아요. 네이버에 찾아봐. 자유방임주의. 그럼 우리말로 쫙 나오죠. 그럼 그 내용을 그냥 읽어서 내가 그 지식을 약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꼭 영어를 접해야 된다는 생각 버리시고 독해는 한국어의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의 주관이 개입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관을 배제하는 훈련이 바로 독해 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독해를 자꾸 틀린다? 반드시 내가 너무 개성이 강한 거예요. 너무 개성이 강하니까 일시적으로 시험 준비하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건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배타적인 건 아니에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분석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영어를 어느 정도 여러분이 어휘를 좀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그게 이제 문법에 녹아나고 문법 공부를 제대로 하다 보면 또 어휘가 또 메이크업 되고 짧은 문장의 독해가 되면은 긴 문장 모여있는 게 독해가 수월해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겠죠? 영어는 그냥 얇고 길게 가는 게 포인트예요. 시험 때까지 놓지 않는 게 포인트지 미친 듯이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요. 미친 듯이 열심히라는 게 하루에 막 몰아서 엄청 하고 그 다음날 놔버리고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영어는 그냥 잔잔하게 계속 몰라도 좀 듣고 있으면서 견디는 연습. 그래서 영어는 정말 특이하게도 시험장에 가서 되게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에요. 근데 시험 보고 나서 야 너 어떻게 봤어? 선생님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이러는데 만점. 정말 망친 것 같아요. 하나 틀리고. 이런 식인 거예요. 왜냐면 영어의 느낌이 그런 거예요. 우리 영어 문제를 풀 때 너무 자신 있어. 확실해. 이런 느낌을 가지고 풀 수가 없는 게 그렇잖아요. 단순 암기로 푸는 문제가 몇 개 안 되잖아요. 어휘 같은 경우는 몰라도. 그러니까 그런 막연한 느낌을 가지고 계속 가는 게 영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가 이런 막연한 느낌을 가지고 풀었는데도 점수가 잘 나오더라. 이런 데이터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의고사 같은 것도 기회가 되는 대로 다 보시고 무조건 시험이라는 건 다 보셔야 돼요. 시험도 경험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을 나의 경험의 장소로 삼기에는 너무 데미지가 크죠.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 연습해야 돼? 각종 모의고사를 다 봐야 된다고. 그래서 나 나름대로의 메이크업 할 부분을 시험 전에 메이크업을 다 해놓고 훈련을 다 해놔야 된다고요. 시험에 대한 anxiety, 불안감, 긴장 이런 것들을 여러 번의 시험을 보면서 이 안에 다 해결해서 가야지 시험장에서는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의고사 이런 거 절대 놓치지 마시고 다 보시고 문제에 대한 욕심 가지시고
어쨌든 풀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이거를 내 거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러나 또 어렵게도 너무 완벽주의는 버리시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영어가 어느 순간 되게 편안하게 느껴질 거야. 우린 시험에서 일단 편안하게 느껴지면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이 영어 공부, 어휘하고 어법하고 독해, 생활영어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았어요. 일단 뭐 여러분은 어느 정도는 공부를 진행하고 있겠지만 혹시라도 이 부분에서 나는 좀 동의 안 가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네,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영어에 대한 얘기를 이 정도 했으니까 우리 시작하면은 오늘 이제 문법을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보통은 오리엔테이션 저 오래 안 해요. 오리엔테이션은 처음에는 제가 오리엔테이션 자체도 안 했어요. 무조건 뭐 수업을 해야지 무슨 오리엔테이션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말했듯 이게 워낙 길게 가는 시험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늘 경험해온 바로는 처음에 이렇게 있는 인원 있죠. 서로 이제 얼굴을 보세요.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을 보세요. As time goes by,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막 엄청 하는 이유는 중간중간에도 많이 하는데 그런 막연한 느낌. 내가 공부하는 거 대비 내가 체감하는 점수 상승률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 느낌 때문에 영어를 그냥 나름대로 해볼까? 수업 듣는 게 소용이 있나? 이런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과목이 영어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하는 이유는 절대 여러분이 누락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과목은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계속 그 불확실한 느낌을 가지고 계속 가는 것이 포인트이다 라고 얘기하고, 4개 중에서 우리가 정답을 고를 때까지는 계속 그런 회의감이 들 거예요. 여러분 4개에서 하나 고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4개에서 정답을 고르는 게.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은 4개가 이제 다 헷갈릴 거예요. 아예 공부를 안 했을 때가 더 편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왜냐면 아예 공부 안 했을 때는 아는 게 몇 개 없기 때문에 아는 걸 다 풀고 나면 나머지는 찍었을 때 적중률이 굉장히 높아요. 갈등이 없을 때 적중률은 굉장히 높다고.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하나도 안 했을 때 50점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그 다음에 공부를 좀 했어. 너무 헷갈려. 다 헷갈려. 4개가 다 헷갈리니까 30점이 나올 수가 있다고요. 처음에 50점이었는데 공부했더니 30점으로 떨어진다고. 근데 그거는 공부를 해서 떨어진 건 아니죠.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건 내가 공부가 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답을 고를 때까지는 그 갈등 기간 동안은 점수가 계속 안 올라요. 계속 제자리, 계속 안 올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점수가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50점에서 80, 90으로 점핑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수면에서 일어나는, 그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잊어버리시고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반드시 좋은 점수를 받을 거를 믿으시고 일단 시작하시는 게 포인트이다. 아시겠죠? 네, 전혀 여러분의 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언제나 원웨이로 이렇게 얘기하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사람들의 생각에 부합하는 건지 어쩐지 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응이 없다고 그 본부장님하고 팀장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반응이 아주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반응이 없는 게 뭔지 알아요. 반응이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진지하기 때문인 거예요. 맞죠? 진지한 거야. 내 인생이 진지하고 난 이 공부에 되게 진지한 거야. 진지하면은 그 말을 되게 새겨듣기 때문에 그때그때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부평 위비스가 똑같거든요. 반응이 되게 없어요. 여러분보다 반응이 더 없어요. 아무도 반응이 없어. 그런데 합격률이 무진장 높아요. 그리고 결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반응이 없는 걸 굉장히 좋은 굿사인으로 봐요.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반응이 좋은, 우리들이 처음에 이제 티칭을 하다 보면은 반응이 좋은 학생들이 있어요. 리액션이 엄청 좋은 학생이 있어요. 막 이러고 네, 막 이런 학생인데 그 다음 시간에 반드시 안 와요. 그래서 반응이 좋은 학생들일수록 안 와. 왜냐하면 어디선가 또 그 방청객 반응을 하고 있고 누구 얘기를 들어도 그게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 곳에 정착하기 힘든 거예요. 그럼 반응이 좋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반응이 좋은 거를 이제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반응이 없는 걸 오히려 더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너무너무 고민이 많고 상담을 많이 방법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하는 사람도 있죠. 갈 때마다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이 매번 같은 학생이. 근데 너무너무 계속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또 수업에 안 와요. 왜냐하면 계속 여기저기 상담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 좋은 거, 상담 너무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의심하고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런 거 너무 연구하지 마세요. 그 시간 되게 낭비이고요. 그냥 나에게 닥친 이 상황, 내가 여기서 지금 해야 될 거, 그리고 요구할 게 있으면 요구하세요. 저는 이런 부분이 선생님이 나한테 해줬으면 좋겠다. 해주시면, 말하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건 반드시 여러분에게, 피드백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린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 거지, 여러분 혼자서 고민하거나, 옮기거나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너무 길어졌어요. 여러분의 반응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반응이 있었던 건가 봐요. 너무 오래 했어요. 네, 어쨌든, 그럼 우리 잠시 브레이크 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문법,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